그날 은지가 돌아왔다. 저녁 무렵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우산 아래에서 캐리어 하나 끌고 서 있었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어미 된 입장에서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 수 있었다. 울지 않는데 눈이 다 울어 있었다. 말없이 문을 열고 들어온 딸이 현관에 앉아 신발도 벗지 못한 채 털썩 주저앉더라. 나는 억지로 물었다. 왜, 무슨 일인데 내가 거기서 나와? 엄마, 나 그냥 못 버티겠어. 더는 안 되겠어. 지호가 무슨 짓 했어? 말해봐.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엄마, 그냥 제발 아무것도 묻지 마. 오늘은 그냥 좀 안아줘.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쓰라렸다. 어깨를 감싸 안은 내 팔 사이로 느껴지는 애의 떨림. 그 체온이 너무 차가웠다.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모르겠지만 내 아이가 부서져서 돌아온 거다. 그렇게 겨우 말 몇 마디 섞고 우리는 거실 바닥에 나란히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그날 밤 은지는 아무 말도 없이 그대로 잠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렇게 아무 말 없이 돌아오더라. 그 자식이 무슨 짓을 했는진 몰라도 내 새끼가 이렇게 될 정도면 보통 일은 아니지.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시죠?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나도 똑같았어 하고 숨머진 이야기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사이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다음 날 아침, 은지가 조용히 식탁에 앉아 있었다. 전날 밤 밥 한 술 못 뜨고 잠이 들더니 눈가엔 아직도 붓기가 가시질 않았다. 나는 미음 한 그릇을 데워놓고 조심스레 앞에 놓았다. 뜨거우니까 천천히 먹어. 속 좀 달래고. 엄마, 나 진짜 말해야 할 것 같아.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 아이가 하는 말을 숨도 쉬지 않고 들었다. 지호, 다른 여자 있었어. 나 시험관 시술하고 있을 때. 뭐? 처음엔 그냥 외로웠다고 했어.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다고. 순간 입술 안쪽이 터질 만큼 이를 꽉 깨물었다. 그 자식이 감히 그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바람을 피운 거냐? 그 여자 같은 회계법인에 다니는 애래. 20대 후반, 이혼 경험도 있다더라. 그걸 내 입으로 직접 들은 거야? 응, 말했어. 솔직하게 다. 미안하다고도 했는데 그냥 차갑게 들리더라. 은지의 눈빛이 마치 얼음 같았다. 울지 않고 말하는 딸을 보는데 오히려 내가 눈물이 핑 돌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이건 용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다. 내 새끼가 제 몸 부서지도록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시간에 딴 년한테 가 있어? 그게 사람 새끼야. 그날 오후 은지가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내밀었다. 톡 화면을 열자 눈에 들어온 건 짧은 문장 하나. 오늘도 고생했어요, 자기야. 발신자는 유진 실장. 이름부터 낯선 여자. 대화창에는 주고받은 사진, 이모티콘, 심지어 투샷까지 담겨 있었다. 내 손이 떨렸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이 여자 얘가 그년이야? 응. 나중에 따졌더니 처음엔 그냥 위로받다가 그렇게 됐대. 위로받다 바람 피는 건 무슨 논리야, 그게. 은지는 차분했지만 나는 속이 끓어올라 말을 잇지 못했다. 심지어 그 여자 임신했다고도 했단다. 정확히 말은 안 했는데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던졌대. 지호가 그럼 책임지겠다고 말했대. 그 자식은 그렇게 말 한마디에 책임을 져?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냥 미련이지. 나는 핸드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 여자 얼굴, 몸매, 복장까지 다 봤다. 화장기 가득한 셀카에 은지랑 너무나 대조적인 그 허영과 가벼움. 그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딸이 흘린 눈물, 그 모든 걸 고스란히 갚아줘야겠다고. 그리고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은지야, 이 일
이제부터는 내가 맡을게. 내 딸이 당한 거 내가 웃으면서 자랑하던 그 셀카 하나로 다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지? 잘못 생각했어. 나는 그 길로 시댁을 찾아갔다. 딸 혼자 상처 감당하게 둘 수 없었다. 말로는 예의 바르고 젠틀했던 지호의 부모, 그들도 이 사단을 알 필요가 있었다. 현관문을 열어준 건 시어머니였다. 내 얼굴을 보는 순간 뭔가 감지한 듯 얼굴빛이 변했다. 아유, 순자 씨, 어떻게 오셨어요? 지금 이 상황 알고 계시죠? 우리 은지 무슨 꼴로 집에 왔는지 저희도 알게 됐어요. 지호한테 많이 혼냈습니다. 나는 거실로 들어가 말없이 핸드폰을 꺼내 상간녀 사진을 보여줬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하얗게 질렸다. 이 여자 지금 지호랑 같이 있다더군요. 나이도 28. 직장 동료래요. 우리 애가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미안해요, 정말. 시아버지는 잠시 후 들어왔고 상황을 듣자 얼굴이 붉어졌다. 내가 그렇게 키운 애가 아닌데 은지한테 미안해서 어째 우리가 책임질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책임질 문제도 덮을 문제도 아니었다. 시부모가 아무리 손을 빌어도 은지의 무너진 자존심은 복구되지 않는다. 책임, 그건 지호가 질 일이죠. 그리고 상간녀도요. 애먼 사람들 울게 만든 죄는 울어본 사람만 알아. 나는 그 값을 반드시 받게 할 겁니다. 며칠을 고민했다. 내가 직접 그 여자를 찾아가는 게 맞을까? 하지만 우리 은지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이대로는 절대 못 넘긴다. 나는 사위가 다니는 회계법인 퇴근 시간에 맞춰 그 건물 로비 앞에서 기다렸다. 정장 차림에 핸드백, 굽 높은 구두를 신은 여자가 휙휙 지나갔고 그중 하나 눈에 확 들어오는 얼굴. 화장기 진하고 외모에 자신 있는 눈빛. 사진에서 봤던 그년이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녀도 나를 알아봤다.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어머, 혹시 지호 씨 어머님? 지호 씨 장모야. 아, 네. 나는 그녀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우리 은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진 아냐? 저기요, 어머님, 저도 지호 씨한테 진심이었어요. 은지 씨랑 안 맞는다고 해서. 그 입 닫아. 맞고 안 맞고를 내가 판단할 일이야? 순간 그녀가 약간 뒤로 물러섰다. 그때 나는 진짜 참느라 이를 악물었다. 머리채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나는 장모였고 엄마였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끝까지 가야 했다. 이건 그냥 바람이 아니야. 내 딸 인생을 망친 일이야. 그 책임 질 준비돼 있겠지? 그녀는 말없이 시선을 피했다. 그러자 나는 핸드백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다. 곧 너한테 도착할 서류야. 위자료 청구 소송, 그리고 명예훼손 포함해서 전부. 놀라지 마. 시작일 뿐이니까. 나는 그녀 머리끄덩이보다 판결문 한 장으로 조지는 걸 더 좋아해. 준비됐으면 받아봐. 그날 밤 나는 바로 지인 소개로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났다. 말없이 서류를 내밀었고 모든 정황을 담담히 설명했다. 그는 한참을 듣고 나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승산 있습니다. 위자료는 물론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년한테 뭐가 결혼한 남자 건드리는 대가인지 알려줘야겠어요. 그날부터 소장은 정리됐고 법적 절차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호, 그 자식 명의 재산과 은지가 함께 모은 예금 내역까지 다 들여다봤다. 딸 명의가 들어간 아파트 계약서도 빠짐없이 확보했다. 며칠 후 지호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 어머니, 은지 좀 말려주세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내 딸 말릴 거 없다. 나는 더 나갈 생각인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우리 부모님도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럼 너도 힘들게 하지 말았어야지.
내가 선택한 결과야. 그리고 상간녀 쪽에도 내용 증명이 도착했단다. 그녀 부모가 나를 따로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 나는 단칼에 잘랐다. 변호사 통해서만 얘기하시죠. 사적으로 정리할 생각, 눈곱만큼도 없으니까요. 그 집에는 웃으며 유부남 꼬셨겠지만 나는 웃으며 그 집안 조지는 중이야. 끝까지 간다. 며칠 후 상간녀 부모가 내게 따로 시간을 달라 연락을 해왔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변호사와 상의 끝에 만나보기로 했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면 할 말이 없다고 못 받고 커피숍에서 마주 앉았다. 그녀 어머니는 눈을 계속 깔고 있었고 아버지는 연신물을 들이켰다. 분위기는 무거웠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따님이 한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충격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28이나 먹은 애가 유부남이랑 사귀는 걸 전혀 몰랐단 말이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말로 사과를 드려야 할지. 그녀 아버지가 결국 두 손을 모으며 말했다. 합의는 혹시 가능할까요? 딸 인생이 아직 젊으니까. 젊으니까. 그 젊은 애 하나 때문에 우리 은지 인생이 망가졌어요. 그건 괜찮고요. 내 말에 정적이 흘렀다. 나는 핸드백을 열어 한 장의 서류를 꺼내 그들 앞에 밀어뒀다. 여기 위자료 청구액은 7천이고요. 정신적 피해 포함해서. 이건 최소한입니다. 합의 원하시면 이 금액 기준으로 시작하세요. 그녀 어머니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나도 울지 않았다. 울 자격은 우리 은지에게만 있었으니까. 제발 딸 인생까지 망치지 말아주세요. 이미 망쳤어요. 누굴 탓하겠어요. 본인이 뿌린 씨잖아요. 내 딸은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울었어요. 당신 딸은 그 옆에서 웃고 있었고요. 그 대가는 오늘부터예요. 드디어 첫 공판 날이 다가왔다. 은지는 법정에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나는 말렸다. 너는 안 나가도 돼. 내가 간다. 이건 내가 흘린 눈물에 대한 내 몫이야. 법정 안엔 지호와 상간녀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지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상간녀는 연한 메이크업에 단정한 옷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지만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양측 변호사가 서류를 교환하는 동안 나는 가만히 그들의 얼굴을 지켜봤다. 특히 그 여자. 눈빛 하나 떨림 없이 마치 무슨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판사 피고 측은 불륜 사실을 인정합니까? 지호 변호사, 네, 인정합니다. 단 감정이 아닌 외로움에 의한 일시적인 관계였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길. 나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음이 나왔다. 외로움? 그따위 이유로 남의 가정을 망가뜨려 놓고. 재판장님, 제 딸은 난임 치료 중이었습니다. 매일 주사를 맞고 침대에 누워 울면서 남편 기다렸어요. 근데 그 시간에 이 두 사람은 외로움이라는 이유로 불륜을 저질렀다더군요. 판사는 내 말을 조용히 들었고 상간녀는 눈을 내리깔았다. 지호는 그 순간에도 아무 말이 없었다. 그게 더 역겨웠다. 외로워서 바람 피웠대요. 내 딸은 지쳐서 쓰러졌고 그들은 웃으며 침대에 있었대요. 뭘 더 설명해야 하죠? 첫 공판 이후 나는 이대로 조용히 끝낼 생각이 없었다. 상간녀가 무슨 짓을 했고 우리 은지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세상에 알려야 했다. 나는 조용히 기자 지인을 찾아가 정리된 자료를 넘겼다. 익명보장, 사건 개요 중심. 결혼한 남편이 난임 시술 중인 아내를 두고 직장 동료와 외도한 이야기. 그것만으로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며칠 후 한블라인드 커뮤니티에서 관련 이야기가 터졌다. 상간녀가 일하던 회계법인의 실명까지 언급되면서 내부가 발칵 뒤집혔다고 했다. 지인 순자, 언니, 진짜 여기 난리 났어요. 그 여자 완전 미운 털 박혔다더라고. 나 회사는 회사고 법은 법이지. 이제 시작이야.
내가 따로 입을 놀리지 않아도 사람들 입이 알아서 퍼뜨려주고 있었다. 그녀 SNS도 비공개로 전환되었고 댓글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지호도 회사에서 징계성 인사 조치를 받았다고 들었다. 그때 은지가 조용히 내게 물었다. 엄마 진짜 여기까지 해야 해? 그래, 해야지. 너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세상이 듣게 해야지. 그래야 얘들이 자기가 뭘 했는지 뼛속까지 느껴. 인터넷은 기억을 못해도 캡처는 영원하거든. 그 얼굴, 그 기사, 그 댓글 평생 지워지지 않게 해줄게. 그렇게 시간이 좀 흐르고 뜻밖의 소문이 들려왔다. 그 상간녀, 다른 남자랑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이제 지호는 버린 모양이었다. 그 남자는 잘 나가는 기업의 돌싱이지만 재력 있고 인물도 좋다고 했다. 나는 순간 분노보다 허탈함이 앞섰다. 은지 인생은 그렇게 짓밟아 놓고 본인은 또다시 새 출발이란다. 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여자 다른 남자랑 결혼한대. 알고는 있어? 진짜요? 말도 안 돼요. 저랑은 아이가 있다고 했는데. 어쩌냐? 너 그 말 믿고 이혼했지? 초음파 사진도 있었잖아. 그거 진짜 아니었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놈. 지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나는 속으로 그 의사 남자에게 미안한 마음마저 들었다. 이대로 넘어갈 일은 아니었다. 나는 그 남자의 병원 홈페이지를 찾아 연락을 남겼다. 결혼 상대에 대해 꼭 알려드릴 게 있다는 한 줄만으로도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 제가 다 듣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결혼은 못합니다. 나는 만나서 모든 자료를 보여줬다. 그 남자는 처음엔 믿지 못하다가 초음파 사진이 인터넷 가짜라는 걸 파악하곤 얼굴이 새하얘졌다. 전부 사기였군요. 제 인생을 걸 뻔했네요. 그 여자 사람 하나 망치고 또 갈아타려 했네. 이번엔 내가 덜컥 걸린 거고. 근데 어쩌냐? 이번엔 내가 끊어줬거든.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그 의사 남자는 상간녀에게 모든 걸 숨긴 채 결혼 당일을 기다렸다. 그날 그는 나와 지호 그러니까 상간녀의 전 남자와 함께 계획을 세웠다. 한 번뿐인 기회, 완전히 끝장을 보자는 거였다. 결혼식장. 하객들이 입장하고 리허설이 끝날 무렵 나는 조용히 신부 대기실 근처에 섰다. 드레스를 입은 상간녀가 거울을 보며 웃고 있었다. 그 표정이 참 뻔뻔했다. 잠시 후 사회자가 안내 멘트를 하고 결혼식이 시작됐다. 하객들 앞에 설치된 스크린에 축하 영상이 흐르려는 순간 화면이 번쩍 바뀌었다. 스크린엔 지호와 상간녀가 찍은 사진, 톡 대화, 침대에서 찍힌 셀카가 줄줄이 나왔다. 하객들이 술렁였고 사회자는 당황해 멘트를 잊었다. 그리고 무대 위로 지호가 걸어 올라갔다. 이 여자 제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불륜을 저질렀던 이 여자분이 오늘 신부랍니다. 아이가 있다고 거짓말하며 저를 속였고 결국엔 저를 버렸죠. 이 결혼 멈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랑, 그러니까 의사 남자가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맞습니다. 저는 이 결혼 안 합니다. 이 여자 한 남자 인생 망쳐놓고 저한테도 임신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상간녀는 식장 한가운데서 주저앉았고 하객들 사이에선 탄식과 수군거림이 이어졌다. 그녀 부모는 얼굴을 감싸며 도망치듯 나갔다. 결혼식장 꽃길 밟으러 나갔다가 신발도 못 신고 쫓겨났네. 그게 바로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결혼식장 사건 이후 인터넷은 말 그대로 불바다가 됐다. 결혼식에서 전 남편이 폭로, 임신 사기, 이중 플레이 신부의 몰락, 뉴스 사이트와 커뮤니티, SNS에서 쉴 새 없이 퍼졌다. 상간녀의 실명은 금방 유출됐다. 익명이라 해도 얼굴 다 드러난 영상은 그 자체로 신상이었다. 회사? 바로 잘렸다. 이직? 불가능. 하도 댓글이 쏟아져서
면접 잡히기도 전에 블라인드에 다 까발려졌다더라. 나는 은지와 함께 카페에 앉아 그걸 조용히 지켜봤다. 딸은 오히려 좀 안쓰럽다는 듯 말했다. 엄마 이 정도면 너무하지 않아? 너무한 건 걔가 먼저 했어. 우린 그냥 이름만큼 돌려준 거지. 며칠 뒤 지호에게 연락이 왔다. 그동안 한 번도 울지 않던 그놈이 전화를 받자마자 흐느끼고 있었다. 제가 뭘 한 건지 이제야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은지한테 너무 미안해서. 늦었어. 근데 내가 좀 늦게라도 깨달은 게 걔보단 낫네. 그리고 그날 밤 상간녀 쪽에서 변호사 통해 연락이 왔다. 합의 요청이었다. 나는 단칼에 거절했다. 판결문 받아야 정신 차릴 사람이야. 나는 그걸로 가요. 다들 말리더라. 이쯤에서 그만하라고. 근데 나는 끝까지 봐야 속이 풀리는 사람이야. 몇 달의 재판 끝에 마지막 판결일이 다가왔다. 그날 아침 나는 은지 손을 꼭 잡고 법원으로 향했다. 이번엔 딸도 함께였다. 도망가지 않겠다고 직접 마주하고 끝내겠다고 했다. 법정안. 상간녀는 변호사 옆에서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화장은커녕 눈썹조차 제대로 그리지 못한 얼굴. 처음 그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에 대한 명예훼손 및 정서적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피고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납되기 어려운 수준이며 피해자의 회복 불가능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였음이 인정된다. 순간 은지 손에 힘이 들어갔다. 나는 조용히 그 손을 감싸쥐었다. 모든 감정이 그 순간 눈물로 올라오는 걸 참아야 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 지호가 은지 앞을 막았다. 은지야, 정말 미안해. 나 너무 늦었지. 이제 우리 아무 사이 아니야. 근데 앞으로는 누구한테도 그런 짓 하지 마. 그 말에 지호는 고개를 숙였다. 뒤이어 상간녀가 비틀거리며 나왔고 나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단 한마디만 했다. 이게 내가 만든 결말이야. 남 탓하지 마. 판결문 한 장에 담긴 내 딸의 눈물, 그 값은 싸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자 변호사는 바로 집행 준비에 들어갔다. 지호명의 아파트는 분할 대상이었고 차량과 예금 일부도 은지 몫으로 넘어왔다. 그 집, 은지와 지호가 신혼 때 꾸민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지호가 짐을 빼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나는 은지 손을 잡고 그 집을 다시 찾았다. 정리할 게 남아 있었고 묵은 감정을 정리하려면 한 번은 와야 할 것 같았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은지가 가만히 멈춰섰다. 주방, 거실, 침실 그 모든 공간에 추억과 상처가 뒤엉켜 있었다. 엄마, 나 여기서 진짜 웃으려고 했었어. 알아. 근데 이제 울 일 없을 거야. 다 끝났으니까. 우리는 필요한 물건만 챙기고 나머지는 다 정리해버렸다. 소파며 커튼, 침구까지 모두 버렸다. 그리고 은지 명의로 등기된 집을 다시 확인하며 나는 말했다. 이 집 이제 내 거야. 다시 꾸미든 팔든 너 마음대로 해. 며칠 뒤 지호는 은행에 압류된 계좌를 풀어달라며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상간녀는 벌금과 손해배상액에 못 이겨 신용불량자로 등록됐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올린 SNS엔 단 한 줄만 남아있었다. 왜 나만 이 지경이 돼야 해? 그걸 본 순간 나는 무표정으로 핸드폰을 껐다. 왜냐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결말을 맞는 거다. 그지? 이제 우리 애 거야. 전화기 붙들고 울던 딸이 이젠 이 집 주인이야. 그 자식? 고작 소파 하나 들고 나갔다더라. 지호와 상간녀 둘 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됐다. 지호는 회사에서 사실상 잘린 거나 마찬가지였다. 징계성 대기발령 후 퇴사, 동료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었단다. 그가 자주 가던 골프 모임, 부동산 투자 모임에서도 이름이 빠졌다.
지인 야, 걔 요즘 전화해도 아무도 안 받아. 단톡방도 나갔어. 나 왜? 자기가 끄는 거잖아. 우린 도와준 적도 없는데 뭘 끊어? 상간녀 쪽은 더 심했다. 결혼식장이 찍힌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면서 얼굴과 이름이 모두 퍼졌다. 결국 가족까지 직장과 지역 커뮤니티에서 쫓겨나듯 이사 갔단다. 며칠 전엔 카페에서 은지랑 마주친 사람 하나가 물었다. 그 여자 요즘 어디 사는지 아세요? 동네에서 아예 사라졌던데. 몰라요. 아는 사람도 없을걸요. 이젠 그 이름 꺼내는 사람도 없어요. 은지는 말없이 커피를 마셨고 나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무심하게 조용하게. 전화 200통 안 받았고요. 명절에 그 집 찾아오는 사람 이젠 아무도 없어요. 시간이 조금 흘렀다. 우리 은지는 천천히 아주 단단하게 다시 일어섰다. 정신과 상담도 꾸준히 다녔고 잠시 휴직했던 학교에도 복귀했다. 아이들이 반갑게 달려오며 안겼고 동료 교사들도 따뜻하게 맞아줬다. 처음엔 불안해하던 은지가 어느 순간 웃고 있더라. 엄마, 오늘은 내가 아이들한테 안겨서 울었어. 근데 기분은 좋았어. 울어, 마음껏 울어. 이젠 웃기 위해 우는 거니까. 그리고 은지가 마침내 교사 외에도 강사라는 새 직업을 하나 더 만들었다. 심리 회복과 자존감 회복에 관한 강의를 시작한 것이다. 그게 입소문을 타더니 공무원 교육기관, 구청, 여성센터까지 출강 요청이 밀려들었다. 그 강의료로 산 첫 물건이 바로 지호가 살던 아파트 건물의 상가 매물이었다. 엄마, 이 가게요. 원래 지호 친구가 하던 커피숍이래요. 근데 임대료 올랐다고 접었대. 내가 새로 계약했어. 세상 진짜 재밌네. 지호 친구 가게 자리에 우리 은지가 들어가네. 그 상가 계약서에 적힌 이름 김은지. 그걸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 가게요? 지금은 우리 은지 건물이에요. 예전엔 제 딸이 가던 카페였는데 지금은 월세 받아요. 3배로. 상간녀는 어느 순간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후배 교사가 내게 이런 얘기를 건넸다. 선생님, 혹시 그 여자 기억나세요? 요즘 커뮤니티에 다시 떴어요. 왜? 또 다른 남자한테 사기치다 걸렸대요. 이번엔 아예 형사고소랍니다. 나는 황당함에 웃음이 나왔다. 그녀가 또 같은 수법을 쓴 것이다. 이혼녀, 임신한 몸, 버림받은 여자라는 서사로 접근해 상대의 동정심을 자극하다 돈을 빌리고 연락을 끊었다. 피해자가 폭로한 글에는 그녀의 실명과 사진이 그대로 올라와 있었다. 댓글은 차가웠다. 얘 또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이번엔 감방 가야지. 며칠 후 온라인 뉴스에 기사가 떴다. 상습적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여성, 결혼 사기까지 드러나. 사진 속 그녀는 초췌했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딱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무너진 얼굴이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기사를 딸에게 보여줬다. 엄마, 진짜 끝났네. 저 사람. 아니, 이제 시작일걸. 감옥이란데 참 조용하고 생각 많이 하게 하거든. 똑같은 수법, 똑같은 결말. 이번엔 법이 손봐준다더라. 난 손 안 대도 되니까 참 편하네. 지금 우리 집은 조용하다. 그렇게 시끄럽던 날들이 다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은지는 학교와 강의를 오가며 바쁘게 지내고 나는 이제 집에서 꽃을 가꾸고 국화를 말린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고 커피포트 물 끓는 소리만 들린다. 그게 요즘 내 일상이다. 그날 동네 마트에서 마주친 사람이 있었다. 지호의 어머니였다. 말없이 내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순자씨, 죄송해요. 우리 애가 사람 인생을 망쳤네요. 지호 엄마, 그 말을 이제야 하네. 할 말이 없어요. 이제는 우리도 남보듯 살아요.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예전 같았으면 큰 소리로 쏘아붙였을 말이지만 이젠 그럴 필요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긴 사람이 왜 소리치겠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지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오늘 강에 다녀올게요. 끝나면 장 보러 같이 가요. 작은 미소가 번졌다. 이제는 정말 아무 일도 없는 하루가 고맙다. 이제 그 사람이 제 눈치를 봅니다. 나는 웃고 그들은 조용히 고개 숙입니다. 그게 복수지. 뭐 별거 있어요. 봄이었다. 벚꽃이 휘날리고 바람이 따뜻한 어느 날, 나는 은지와 함께 집 앞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조용히 강아지 산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아이들을 보며 우리는 커피를 마셨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 그 말 듣고 싶었어. 오래 걸렸지? 응. 근데 다시 여기까지 와서 참 다행이야. 딸은 이제 웃는다.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졌고 슬픔을 지혜로 바꿀 줄 알게 됐다. 나는 그 옆에서 그냥 조용히 따뜻한 손을 잡았다. 그리고 먼 곳에서 들려오는 소문 하나. 상간녀는 형사 처벌받고 신상 공개를 막기 위해 사방으로 뛰고 있지만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 했다. 지호는 소문에 의하면 지방 도시 작은 회계사무소에 계약직으로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고 했다. 동창회에선 그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는다. 그들은 그렇게 조용히 사라졌다. 그리고 우리 은지의 이름은 사람들이 자존감 회복 강의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름이 됐다. 그 사람들 이제 제 발밑에서 살아갑니다. 이 동네에서 그 이름은 금기어가 됐죠. 그리고 우리 은지 다시 웃고 다시 피어나고 있어요. 아주 예쁘게.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